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법률유보와 그 다음에 법률유보에서 파생되는 의회유보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걸 봤었습니다. 이제 의회유보라는 게 아까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결국 법률유보라는 건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영역들은 이제 법률에서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는 게 의회유보 원칙이죠. 그러니까 법률유보랑 의회유보는 전혀 별개의 원칙은 아닙니다. 이제 법률유보 원칙 안에 이제 의회유보 원칙이 있는 거죠. 웬만하면은 기본권 제한들은 이제 기본권 제한 입법은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영역들은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정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의회유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을 봤을 때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첫 번째, 집회 현장에서 나쁜 짓 하면 처벌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명확성 위반.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집회 현장에서 이제 금지되는 행동들이 정해질 건데 이 금지되는 행동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법이 있고요.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거고요. 대통령령에서 금지되는 행동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 금지되는 행동들에 의해서 저희 집회의 자유가 제한이 되겠죠. 자, 이 집회의 자유 제한은 법률의 근거는 있죠. 그렇죠? 타고 올라가서 법률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보는 원칙이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국민들은 사실 법률까지는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읽어볼 여지가 있지만 법률보다 밑에 있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다 읽어볼 수는 없겠죠. 전부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처럼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는 것들을 대통령령처럼 하위 행정위법으로 위임할 때에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위임을 하라는 게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입니다. 즉, 그냥 명확성의 원칙은요, 법률을 봤을 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한테 확보해 줘라는 게 그냥 명확성의 원칙이라면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이 행정부에 무언가를 위임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라 라고 하는 게 포괄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금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법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들은 국회가 스스로 정하는 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스스로 정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한테 백지위임을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행정부가 입법권까지 전부 다 행사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국회는 예측 가능하게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라는 게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 볼 건데요. 먼저 250페이지에 방가로 1번을 보시면 자, 행정입법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행정입법은 이제 국회가 만드는 건 그냥 입법이라고 하는 거고 행정부가 만드는 걸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가 모든 걸 빠짐없이 다 정할 수 없으니까 행정부한테 입법을 하도록 위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거든요. 셋째 줄 보시면 헌법 75조와 95조에서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가 만드는 총리령, 각 부장관들이 만드는 부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위임 입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임 입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사 성매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유사 성매매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정하기에는요,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회가 대강을 정한 다음에 행정부한테 맡겨버립니다. 아무래도 좀 현장을 잘 아는 행정부가 정하는 게 좀 더 타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주 변하거나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행정부가 정함으로써 법률의 공백을 최대한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행정입법의 제정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행정입법의 유형을 보시면은요. 행정입법의 유형을 보시면 행정입법은 방가루 2번입니다. 행정 주체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라는 것과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명령은 거기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방금 봤었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르고 실무상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252페이지의 나번에 보시면 행정규칙은 첫 번째 문단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조직과 직무 수행에 관하여 바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 다시 말하면 행정부 내부에서만 영향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한 것들을 행정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행정입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밑에 방가로서 한번 행정입법을 만들 때에도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법률이 행정입법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병사의 복무기간 위임해도 됩니까? 안 되죠. 법률이 행정부에다가 TV 수신료 위임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법률은 행정부에 위임할 때 첫 번째 위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의회유보라고 봤었지. 그러니까 의회유보라는 건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법률은 행정부한테 위임을 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의회유보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포괄위임 금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위임이 가능하더라도 어떻게 위임해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금지된다. 다시 말하면 위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법률을 봤을 때 행정부에서 만들 행정입법에 어떤 게 규정될지를 예측 가능하게 정해라는 게 포괄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애초부터 위임을 하면 안 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위임을 할 수는 있는데 예측 가능하게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법률이 행정입법에 위임을 했다라고 하면은 행정입법 입장에서는요,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정입법은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행정부의 행동들은 전부 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성매매를 한 자를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입법에서 성매매를 한 자를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늘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되겠죠.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입법보다 법률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률 우위, 그 다음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법률 유보 원칙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253페이지 가번에 와보시면은요.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행정입법의 종류에 헌법에서 두고 있는 게 75조의 대통령령, 95조의 총리령, 부령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법규 명령의 형식인 거고, 근데 행정부가 만드는 행정입법은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시나 훈령이나 지침이나 예규 이런 형식의 행정입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법률은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만 위임을 해야 되는가? 즉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형식으로만 위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헌법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형식으로도 위임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헌법 75조, 95조가 만약에 열거 조항, 얘들만 되는 거야. 이런 규정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는 헌법에서 시키는 대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만 위임을 해야 될 거고 이런 형식으로는 위임을 하면 안 될 겁니다. 열거 조항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런 조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으로도 위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결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위임의 형식은 예시적이라고 봐요. 예시적. 그러니까 반드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행정부가 다른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위임의 형식인데요. 읽어볼게요. 253페이지 가번에 법령이 입법사항에 관하여
헌법조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아닌 형식, 즉 고시훈령 등으로 위임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열거적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 규율할 수 있으니까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입법은 국회가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위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임을 고시훈령 지침 예규 등으로 위임하더라도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 상충된다, 모순된다, 대치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포괄임 금지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그래서 법률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시로도 위임을 할 수 있다. 근데 뭐든지 고시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이제 행정입법의 형식들이 있는데 이 행정입법을 만드는 방식들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령의 경우에는요, 우리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이제 국무위원들, 이제 각부 장관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가는 회의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국무회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 법제처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법제처라는 곳에서 이 대통령령의 이제 체계나 자구, 그러니까 자구라는 건 오탈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체계나 자구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드는 건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총리령 부령을 만드는 거는요, 국무회의 심의는 거칠 필요 없지만 법제처 심사는 거쳐야 됩니다. 조금 더 느슨해집니다. 근데 행정규칙 형식들은, 즉 고시훈령 지침 예규의 형식들은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만들기가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도 위임은 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위임하지 말고 좀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 좀 경미한 사항만 가급적이면 위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253페이지 가번의 위임의 형식,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읽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괄임 금지 원칙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53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포괄 위임 금지 읽어볼게요. 법률은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기타 하위 법령이 규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있어서도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은 된다. 그렇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은 된다. 다만 법률이 하위 법령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고, 법률이 규정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만약 하위 법령에 대한 포괄적 입법 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곧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실질적인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로 해야 되는데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제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는 헌법 37조 2항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 40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길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법률이 하위 행정입법을 위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위임을 해라? 넷째 줄에 있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254페이지로 와보시면은요. 254페이지로 와보시면은 자, 거기서 일단은 중간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요. 규율 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규율 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길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결국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외울 판례가 아닌데요. 첫 줄 다시 보시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줄 중간에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커지고 규율 밀도의 요구 정도도 커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자, 어쨌든 상위법은 하위 행정위법에 위임을 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A법 4조사항이라는 법에서요. 미용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요. 소독을 한 것과 소독을 하지 않은 것 구분해서 사용하고 두 번째, 면도기는 일회용품만 사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면허증은 업장 내에 반드시 게시를 해야 되고 네 번째,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게 과연 포괄적인 위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이게 포괄 위임이냐? 만약에 예측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위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위법에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겠구나라는 걸 예측 가능하다면 얘는 포괄 위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허용되는 방식의 위임인 거고 만약에 상위법을 봤을 때 예측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게 하위법에 규정이 될까? 예측 가능하지 않다면 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입니다.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볼 때 지금 주황색 박스에 있는 이거 4호만 볼 겁니까? 아니면은 이 조항 전체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위임될지를 볼 겁니까? 당연히 전체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해당 조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법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용업자는 이런 거 준수해야 되는 거구나. 소독한 거 하지 않은 거 구분해야 되고, 면도기는 일회용품만 써야 되고, 면허증은 업장 내에 게시해야 돼. 그 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 아마 대통령령에는 이런 그 미용업을 그 고객들의 어떤 위생적인 시설과 설비를 위한 것들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좀 연결해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그 예측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상위법을 봤을 때 하위 행정법에 위임될 내용이 대강은 이 정도로 정해지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심사 기준이에요. 25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실까요?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 문단에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면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이 법률을 봤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법률을 봤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줄근 부분, 그 예측 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의 특정 조항만을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하고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안에 줄근 부분에 보시면은요. 위임 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의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 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런 표현 나오면 당연히 가능하다 이런 의미겠죠.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255페이지입니다. 양가로 4번에 그럼 이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에서 이걸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거를 시행규칙으로 그러니까 총리나 각부 장관한테 시행규칙으로 재위임을 할 수 있을까?
재위임도 가능은 합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시켰지만 대통령이 이것을 총리나 각부 장관한테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런데 법률에서 위임받은 그대로 총리 부령한테 위임하게 되면은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국회는 분명히 대통령 보고 정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정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총리나 각부 장관들한테 정하라고 하면은요,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위임을 할 때도 통째로 재위임하는 건 금지가 되고 대강을 정한 다음에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법률에서 뭐 A부터 Z까지 위임을 했으면 시행령에서 A부터 한 예를 들면 F 정도까지라도 대강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시행규칙에 위임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재위임의 한계 줄근부에 보시면은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번과 다번. 우리 과거부터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침익적인 것은 세금과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처벌은 당연히 침익적이니까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을 하더라도 좀 더 엄격하게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라번과 마번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6월 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선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부랑 그 다음에 국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는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300명 모두 우리 손으로 뽑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정부는요, 대통령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우리 손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들은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성을 만들 때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행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률이 이런 것들을 행정부한테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라라는 게 우리 포괄임 금지의 원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방의회는 우리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서울시의원, 그 다음에 뭐 노량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동작구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전부 다 뽑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힌 동작구 의원들이 동작구 조례를 만들고요. 우리 손으로 뽑힌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조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판례는 이 자치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포괄위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포괄위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단체, 어떤 그냥 내부적인 단체, 어떤 작은 한 단체 내에 있는 이 규율을 우리는 정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정관이라는 건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단체 내부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 자치단체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위임을 할 때도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255페이지에 256페이지로 넘어가실까요? 첫째 줄 보시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위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위임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표현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포괄위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위임이 허용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번의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관도 행정부가 아니라 그냥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권력분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이제 입법부가 권력분리에 따라 행정부한테 통째로 넘기는 것은 입법부가 권한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들은
입법부가 스스로 정하라는 게 우리 포괄링 금지의 또 취지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과 상관없는 정관에 위임을 할 때는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도 됩니다. 셋째 줄 따라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은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적 기관의 정관 규율이더라도 그게 그 정관을 만드는 곳이 사실상 행정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포괄링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포괄링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포괄링 금지 원칙의 예외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법률 유보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법률 유보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률 유보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들한테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포괄링 금지에 대한 예외만 인정하는 것이지 법률 유보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양가로 5번입니다. 명확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우리 판례는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링 금지 원칙이 있을 때 이 포괄링 금지 원칙이 특별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예측 가능하게 하라는 원칙인데요. 명확성의 원칙이 그냥 법률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면 포괄링 금지 원칙은 하위 행정 입법에 위임할 때도 명확해야 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포괄링 금지 원칙이 더 특별한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링 금지 원칙은 둘째 줄 명확성 원칙이 위임 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특별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포괄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판례와 위반하지 않은 판례들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56페이지 첫 번째 판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제목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그 첫째 줄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됐습니까? 다시 줄 끕시다. 제목 첫째 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둘째 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지원을 제한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제한하는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얼만큼 제한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원 제한의 상한, 맥시멈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을 한다는데 그 지원 제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요. 법률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대통령령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우리 판례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랑 비교해서 볼게 258페이지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 첫 번째 판례인데요. 25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둘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환의 맥시멈은 얼마겠습니까? 그쵸? 내가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거잖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건데 그 지원받은 금액 내에서만 반환을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결국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까 앞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다 라고 하니까 그 지원 제한이 얼만큼 될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그 반환해야 되는 맥시멈은 뭐겠습니까? 내가 지원받은 금액이 맥시멈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판례가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와보시면은 첫 번째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의 본문 첫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금지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근데 오늘날 언론인의 범위가 워낙 많습니다. 신문도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그 다음에 방송도 뭐 방송 3사, 아니면은 뭐 종합편성 채널, 아니면 그 이외의 케이블 채널, 아니면은요 여러분 학내신문,
사내신문 이런 사람들도 다 언론인일까요? 그러니까 언론인의 범위가 너무 많은데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인의 범위를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포괄이행 금지 원칙 위반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밑에 판례도 보시면 제목만 보시면은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 가족 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한대요. 부령이 정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업무 정지 기간이 맥시멈이 몇 년입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냥 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업무 정지 기간의 맥시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위헌인 거고요. 자, 그 밑에 정말 개똥같이 되어 있는 법률인데 식품 적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의 주 국민의 보건시설 충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에서 아무것도 안 정하고 있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된다. 정말 개똥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들을 지금 위임하고 있으니까 포괄이행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자, 258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그럼 포괄이행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닌 판례들을 보면은 258페이지 맨 밑에 판례.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때는 선거운동원들한테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제목에 허용하는 수당, 실비가 있는데 그 허용하는 수당과 실비는 중선관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당과 실비는 어디까지 허용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주는 게 안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고 수당과 실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밥값이나 교통비 정도가 되겠죠. 말 그대로 실비입니다. 실비. 우리가 그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실제로 쓴 돈. 그러니까 그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는 어떤 내용들이 정해질지 대강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의 두 번째 판례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도 보실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그러니까 우리 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을 짓는다던가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을 할 때 지하철 지으니까 거기 원래 있던 땅을 국가가 수용을 해가야 되겠죠. 근데 그 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및 평가 방법은 국회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딱 듣자마자 약간 너무 전문적이다, 기술적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보다는 국토교통부가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판례도요. 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는 국회보다 당연히 교육 현실을 잘 아는 행정부가 훨씬 더 전문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 거고, 밑에 특수면허는 예를 들면 레카 같은 걸 운전할 수 있는 면허죠. 근데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를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종류를 행정안전 부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면허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국회가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거예요. 자, 260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배우시게 될 건데 그 두 번째에서 보시면은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때 면허를 취소합니다. 자,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차를 이용해서 살인 또는 강간 등 부령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령이 정하는 범죄 행위는 어떤 범죄 행위들이겠습니까? 살인이나 강간과 같이, 그렇죠, 굉장히 중범죄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살인 또는 강간 등 부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살인 또는 강간이라는 중범죄가 부령에서 정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서 포괄이행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포괄이행 금지 원칙의 위반과 위반이 아닌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1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자, 262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법률의 일반성 원칙. 법률은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법률은 보통 이제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식품위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지금 이거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게 개별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걸 일반적,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걸 개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그냥 지금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거고 모든 유통기한 경과된 음식 보관을 금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추상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특정되지 않은 사건, 불특정 사건. 이거랑 비교되는 게 구체적 사건. 예를 들어서 강성민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면허를 취소하는 거. 강성민이 운영하는 어떤 무슨 스낵에서 무슨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이 발견되는 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의 특징은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 추상적입니다. 누구든지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 식품위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법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성민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예언을 하듯이 강성민은 뭐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누구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법에 대해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개별적인 사람에 적용을 하는 건 행정부나 사법부가 할 일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법률의 일반성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법률이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법률이 그 자체로 처분적인 성격을 가진다. 행정 처분적인 사건을 가진다라고 해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내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거다,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개인 대상 법률,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방가로 3번입니다. 그럼 이 처분적 법률이 허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넷째 줄 곧바로 위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은 조금 둘째 줄 위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긴 해요. 그렇지만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한테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니고, 그게 너무 지나치게 불평등한지 내지는 지나치게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뺏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위헌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게 262페이지 맨 밑에 판례 보시면은요, 5.18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5.18 특별법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에 이런 문제를 만들었었던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니까 처분적 법률은 맞아요. 처분적 법률은 맞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잘못된 위헌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결론은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개별 사건 법률이라 하더라도 처분적 법률은 맞다라는 거죠. 개별 사건 법률이라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63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는요, 우리 연합뉴스는 이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라고 해서 국가가 연합뉴스를 콕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연합뉴스도 그만큼 여러 가지 의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뉴스사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연합뉴스만을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냐, 이제 그런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분적 법률은 맞아요. 모든 신문사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특정한 신문사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은 되어야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이런 정책을 홍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합헌이라고 보고는 거고요. 그 밑에 판례도 세무대학교 폐지 법률. 예전에 세무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세무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세무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있어가지고 세무대학교를 폐지한다라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특정한 대학교를 없애는 법이니까 처분적 법률이 맞고요.
그런데 특혜 시비 때문에 없앤 거니까 합헌이고요. 그 밑에 이명박 특검법도 이명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처분적 법률.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처분적 법률이 아닌 거. 첫 번째는 친일재산귀속법. 친일재산귀속법이라는 건 우리 판례가 보기에는 특정한 친일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친일재산에 적용되기 때문에 얘들은 특정한 사람만을 규율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에도 이른바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을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복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세종시죠. 행복도시가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행복도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연기군과 공주시 중에서 지정이 되어야지만 행복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행복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판례는 얘도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포괄링 금지원칙, 행정입법과 포괄링 금지원칙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처분적 법률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처분적 법률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례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봤었던 5.18 특별법, 이명박 특검법, 그 다음에 세무대학 폐지법, 연합뉴스를 국가기관 뉴스통제자로 지정한 법,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